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왕이면 사람들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 과거에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건축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시에서 자문료를 주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도 보내주고 집주율 자재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따르겠죠. 그렇게 해야 내 집이 빨리 건설되니까. 당신이 사는 그 지역이 제일 행복하세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 주관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5위 안에 그리고 꽤 오랫동안 거의 1, 2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혼자 나오는 시간입니다. 정프로님은 이제 오늘은 쉬시고 저 혼자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혼자 나오면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 뭐 에너지 이야기, 뭐 또는 ESG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오늘은 저도 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부들부들한 이야기,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미얀마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탄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항의까지는 아니고 뭔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미얀마에서 되게 불행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부탄에서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다. 우리 인생에 행복이란 없냐? 뭐 그런 말씀을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지?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만족하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뭐 일자리도 있고, 집도 비교적 저렴하고, 쾌적하고,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해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 세계 도시들을 이제 뭐 여러 컨설팅 회사나 기업들이 이제 평가를 종종 합니다. 당신이 사는 그 지역이 제일 행복하세요?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 주관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5위 안에 그리고 꽤 오랫동안 거의 1, 2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어딜까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동네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비엔나, 빈, 똑같은 동네죠. 저 어릴 때는 다른 동네인 줄 알았어요. 빈이랑 비엔나랑. 보통은 이제 그 비엔나라고 하면 영어식, 독일식으로 하면 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저도 뭐 한 번 가봤는데, 보통 제가 해외를 다니다 보면은 어디 멋있는 동네, 아름다운 동네 많이 이제 가보곤 했지만,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는 잘 안 들어요. 그렇구나, 라는 느낌인데, 이 빈은 저한테는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야, 여기 와서 한 서너 달, 머물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동네였습니다. 왜 그러냐, 뭐, 한번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니까, 뭐,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단은 뭐, 아담하다는 말이 제국의 수도한테는 참 안 어울리는 말이지만, 서울처럼 이렇게 거대한 도시는 아니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아담하고, 깨끗하고, 단정하죠. 독일, 게르만 그 스타일로 단정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일상의 공간, 우리가 사는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문화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섞여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들은 많아요. 유럽 지역에 가보면 많은 도시들이.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빈이 왜 세계에서 살기 좋냐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같아요. 거주 비용이 되게 적게 들어요. 거주 비용이라면 집값 또는 임대료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 뭐 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까지 보면은 한 3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다른 도시들, 뭐 이를테면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뭐 파리, 런던 이런 데에 비하면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많은 분들은 주로 이제 렌트로 월세를 내고 사시죠. 근데 이 월세를 내는 비중이 저희보다 상당히 생활비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런던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흔히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에서 집값으로 내가 월세로 내는 비중이 보통 한 50% 또는 뭐 6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런던이나 파리나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유명했던 이제 베를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거의 2년 연속 세계에서 주택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그런 동네가 됐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한 18%?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제하고 한 250 정도, 240 정도 남는다 치면 거기에 한 20%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4, 50,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적은 돈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유럽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보통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에 벌어서 가처분 소득 중에서 한 3분의 1은 주택 가격, 한 3분의 1은 뭐 다른 일상용품 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한 20% 안쪽으로 주거비를 지출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저렴한 어떤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주택 가격도 저렴해. 거기다가 대중교통도 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요금도 제 기억엔 그렇게 비쌌던 그런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주택,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공공이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저렴한 주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통제 정책도 꽤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런 도시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다가 문득 요즘에 이제 하도 주택 가격, 그다음에 전세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좀 행복한 어떤 빈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빈이라는 도시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수도죠. 오스트리아는 이제 한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유럽 대륙의 한 제국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은 유럽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동쪽 끝에 있는 어떤 그러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동방 제국이라 불리기도 했고, 뭐 이슬람이라든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유럽을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동쪽의 방파제 같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던 곳이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입니다. 거기에 수도였죠. 그래서 이제 이 빈의 면적은 면적으로 따지면 한 43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 좀 넘으니까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지 비율이 전체 한 면적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전체 면적의 한 절반 가까이가 녹지다. 사실 서울도 녹지는 되게 많습니다. 산이 많아서. 근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 빈은 산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이 조성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풍부하게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인구는 188만입니다. 188만이면 상당히 유럽 기준으로 보면 큰 도시죠. 근데 뭐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이제 뭐 부산이나 광역시 정도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적당한 도시군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고요. 이 빈 주변의 수도권, 그러니까 빈도 수도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도권까지 합하면은 한 260만 정도가 이 지역을 이제 생활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잘 사는 동네, 물가도 비쌀 것 같고 싶은데 중간값, 소득 중위값을 보면 한 3만 6천 달러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제일 궁금하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 보통 이제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뭐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평균 면적은 6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실거주 면적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25평 아파트보다 좀 더 넓은 사이즈 정도 되겠죠. 우리가 보통 59제곱미터가 25평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실평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좀 넓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빈이 이렇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아파트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공공임대를 생각하시는데 일단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공공임대. 말 그대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가 한 26% 정도 됩니다.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이 임대해주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민간이 임대해주는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서로 이제 맞바꾸는 형태로 임대료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는 민간 임대주택까지 합하면 이게 한 3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 한 26%, 그 다음에 임대료 통제를 받는 뭐 민간임대나 다양한 사회주택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합해서 보면
빈에 계시는 분들의 한 60%는 내 집이 아닌 누군가의 다른 집,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공주택의 어떻게 보면 모델 케이스 같은 그런 지역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원분들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꼭 찾는 곳이 이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지만 독특한 거는 뭐냐면은 단독주택 지역이 잘 없어요. 전체 면적이 마당 딸린 어떤 그런 저택 지역들이 생각보단 적어요. 그래서 전체 지역의 한 9% 정도만 단독주택 구역이고 이 지역은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던 집들이 계속 단독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공동주택, 우리가 생각하는 초고층 아파트는 아니지만 유럽 기준에서 봤을 때는 꽤 높은 그리고 이제 밀도가 높은 그러한 형태의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적률로 보면 꽤 고밀도예요. 용적률이 꽤 높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블록에 걸쳐서 한 6층에서 평균 한 8층 정도 되는 이러한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도시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블록이 사람들이 걷기 저 정도면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맥시멈이라고 하는 한 1.2km 정도를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그러한 권역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의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많아서 저렴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많이 지어요. 계속 지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에서 가끔 이제 뭐 난민 사태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일시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주택 가격이 크게 단기간에 이제 급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의 공업지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는 작아져서 못 쓰게 되는 공항이라든지 땅이 있으면 부지런히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못 쓰던 공항 같은 경우도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공장이 더 이상 이제 들어서기가 곤란하다 싶으면은 이제 주택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1년에 빈 인구를 감안해 봤을 때 꽤 많은 주택을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계속 건설을 하면서 바뀌는 가족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면적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대부분 우리도 그렇지만 유럽도 다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이 아닌 작은 어떤 그런 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집 전체가 주택이 전체적으로 뭐 얼마만큼 공급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니즈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매우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일이에요. 대표적인 동네가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동네가 독일의 이제 뮌헨 같은 동네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폭등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집이 사실은 옛날에 지어놓은 그 좀 넓은 뭐 6, 7명의 가족이 사는 집들은 꽤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큰 집 누가 삽니까? 대부분 1명 또는 2명 뭐 많아봐야 3명 보통 한둘 있는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큰 집은 필요 없고 깔끔하고 시내에서 교통이 편한 1인용 또는 2인용 주택이 필요한데 독일의 뮌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택들이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특정한 주택의 유형들이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주택들을 이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오스트리아 빈에 가보시면 임대주택, 저게 사회주택이에요, 공공임대예요 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되게 이쁜데? 무슨 작품 같아. 이런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되게 표준화된, 어떻게 똑같은 아파트 모양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스트리아 빈은 옛날서부터 이제 문화의 수도였죠. 뭐, 베토벤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이런 그 도시의 외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전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초반서부터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돈 많고 잘 사는 분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공모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회주택, 공공임대 같은 이런 주택을 단지를 건설할 때 그런 건축가들이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러한 작업들을 거쳐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이면서 탄탄하게 잘 짓는 그러한 집들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을 쭉 하고 나면 시간이 이제 뭐 30년, 40년 또는 7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사실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에 대해서 이제 빈 정부는 이제
계속적으로 리노베이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집은 작게 배관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뭐 70년 된 집이지만 가보면은 여기 문제 없겠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처음 지을 때부터 아주 탄탄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겠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1990년대 이후, 한 2000년대 지은 이후 아파트 정도는 앞으로도 이제 한 100년씩 계속 고쳐가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는 주택들은 글쎄요, 이렇게 고쳐가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자,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B는 어떻게 이렇게 임대주택이 풍부하고 좋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같은 동네가 되었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러면 한 100년 전, 좀 더 올라가겠네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뭐 이렇게까지 이제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대도시들이 마찬가지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 이 빈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꽤 큰 도시였어요. 근데 50만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 정도 사이즈였는데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19세기 말이 되니까 도시의 인구가 2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정이 찾아오니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인구들이 도시로 오면서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커지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은 옛날 도시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보통 옛날 도시들은 오래된 도시들은 다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벽이라는 게 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대포라든지 이런 무기가 바뀌었는데 사실 옛날식 성벽이라는 거는 오히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몇 개 있는 문 가지고만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시가 제대로 확장할 수도 없고 운송도 불편하고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 중반에 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전쟁도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이제 새로운 변화에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빈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벽입니다. 이 성벽 앞에서 오스만 투르크나 이제 많은 외부의 침입자들이 좌절을 하고 돌아갔던 어떻게 보면 통곡의 벽 같은 이제 그러한 성벽인데 이 성벽을 이제 허물어요. 성벽을 허물어서 그 지역을 이제 성벽이 헐린 그 지역을 이제 순환도로로 이제 만들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가보시면 이제 링스트라세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로 따지면 순환도로죠. 이 순환도로 주변에 뭐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주요한 건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뭐 침입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성벽이 허물어진 게 아니고 도시의 확장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벽을 이제 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링스트라세를 이제 만들고 이 주변 지역에다가 이제 도시를 이제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19세기 중반쯤 되면 각국은 이제 경쟁적으로 철도 건설에 이제 많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집권당이던 이제 기독사의 당 정부 같은 경우도 주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임대 사업을 해볼까 싶은 생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임대를 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당시에 임대라는 것들이 요즘 임대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단기 임대예요. 임대 기간은 한 달, 1년도 아니고 한 달입니다. 한 달이고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저 여기서 더 있고 싶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그 원래 한 가족이 쓰던 집을 뭐 4가족한테 또는 6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면서 많은 높은 이득을 이제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몰려드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20세기 초반 1911년쯤에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집 없이 떠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홈리스들이 많은 거지 하고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인구의 한 3.3% 정도가 홈리스예요. 혼자인 경우도 있고 가족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집이 이제 부족하던 이제 그런 동네였죠. 그리고 이제 주택 자체가 이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택의 질이 이제 형편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이 됐는데도 상수도 있는 집이 5%도 안 돼요. 귀족들이 있는 집이나 이제 상수도가 있었고 화장실도 당연히 없죠. 화장실이 없고 보통 이제 한 가구가 가족 한 4인이나 6인 정도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에 10명 이상 사는 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게스트하우스처럼 침대만 빌려주고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유럽에서 제일 주거가 열악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20세기 초반에 오스트리아 빈이 꼽히기도 한 어떻게 보면 참 오명의 도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가 불과 한 2, 30년 만에 대대적인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를 겪게 됐냐면은 일단 1914년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사회민주당 즉 좌파 정권이 이제 집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일단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시정부를 장악을 한 거죠.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긴 거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조치를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은 20세기 초반은 이제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혁명의 이 파고가 높던 이제 그런 시절이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는 거하고 사회주의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당이 이제 3가지 공약을 내걸었어요. 첫 번째,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나느냐? 그걸 위한 세금을 신설하겠다. 목적세를 신설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어디다 짓느냐? 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3가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사실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1차 세계대전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오스트리아 그 황세자가 이제 암살당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인 거죠. 1차 세계대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의 모든 제국들을 붕괴시킨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질서를 대폭적으로 바꿔놓은 이제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많은 것들이 변화했죠.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이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이 빈에 도입됐던 제도가 뭐냐면은 임대료 통제예요. 그 다음에 퇴거 제한. 즉 사람들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임대인이 집주인이 임차인을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위해서죠. 전쟁에서 징집이 된 남편, 아빠,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가족들은 소득이 사실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월세를 못 냈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면 이걸 편지를 받은 아빠나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선에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쫓아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원래 받던 거 이상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조치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임대료 또는 계약갱신에 관한 이제 공공의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보다 한 100년 이상 앞섰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제 졌습니다. 지고 나니까 이제 붕괴를 하게 되고 그 뒤를 찾아온 이제 인플레이션의 할아버지쯤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누가 섣불리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집을 짓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생각해보면 사상 최악의 어떤 상황을 오스트리아 빈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국은 무너져. 그 다음에 그 제국 곳곳에 있던 이 사람들은 수도로 피난민처럼 몰려와. 그동안 지탱해주던 저 넓은 영토에서 걷던 세금은 이제 거둘 수가 없어. 과거에 동유럽에 있던 뭐 헝가리나 이쪽에 있던 영토들은 다 내줬어.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이 사회민주당 정부는 이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서부터 면밀하게 기회를 삼았다기보다는 좀 우연적이었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피난민이 발생하죠. 피난민들은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도시로 옵니다. 왜? 도시로 가면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거기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빈으로 고향을 떠나온 많은 피난민들이 집중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땅이 없죠.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막 무시를 해버립니다. 여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는 귀족 무슨 공작의 땅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 때려쳐.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래가지고 기존의 어떤 토지 소유권을 무시하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울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는 더 급한 게 집보다 더 급했던 게 텃밭이었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뭘 키워가지고 내가 배를 굶지 않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는 한 6만 개 정도의 텃밭, 뭐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얼란먼트, 뭐 한자로 쓰면 분구원, 뭐 이런 저 대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제 그런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텃밭이죠. 한 6만 개 정도의 텃밭으로 이루어진 동네가 이제 됐습니다. 보면 아름다운 그 참 석조 건물,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들이 있던 건물들 사이가 전부 이제 텃밭으로 쫙 바뀌는 거죠. 보면. 근데 이런 텃밭이 생기고 나니까 일단 식량난 해소에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사자가 속출할 것 같아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땅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됐다. 라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사회개혁,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 중에 하나는 8시간 노동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뭐 40시간, 52시간 하지만 100년 전부터 이 8시간 노동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테마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궁핍하던 시절이지만 시정부는 그 사회민주당 빈 정부는 8시간 근무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위반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집에서 와서 이런 분구원에서 텃밭을 키워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숨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제 주거 용도의 오두막 이런 것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죠. 농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이제 농사 짓다가 조그마한 텃밭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동형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크게 짓는다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따지면 농막 같은 주거 용도의 오두막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손재주가 좋은 누군가는 금손이 있으시죠. 다 우리도 모여보면 이 금손을 가지신 분은 뚱땅뚱땅 해가지고 솜씨 좋게 집을 짓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제 저 같은 똥손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쉽지 않죠. 남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형님, 이거 장도 좀 빌려주시고요. 이거 지붕 물 안 새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이런 일들이 온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서로가 모여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내가 가진 재주, 내가 원래 하던 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자. 뭐 주말이든 아니면 퇴근 후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줄 서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잠깐만 저거는 어디 보자. 우리로 따지면은 농토에다가 전이나 답에다가 집을 짓는 건데 저거는 불법 건축물이지. 철거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왕이면 사람들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 과거에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건축가 지금 놀고 계시겠죠 당연히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시에서 자문료를 주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건설할 때 뭐 좋은 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렵지만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막습니다. 왜? 그렇게 한 채 한 채 따로따로 지으면 나중에 도시가 엉망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블럭 단위로. 요즘에 블럭 있죠. 우리도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보면 새로 계획도시 가보면 한 블럭 단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블럭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한 제어를 하는 거죠. 막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도 보내주고 집필 자재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따르겠죠. 그렇게 해야 내 집이 빨리 건설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채, 두 채 짓기 시작한 게 순식간에 막 연 10만 호를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비인에 이렇게 모여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투철한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에 투철한 어떠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비인이라는 동네를 이제 빨갱이 빈, 레드 빈,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이 넘쳐나던 이제 동네였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던 건 뭐냐면은 이 개인의 삶이라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 삶이 무조건 우선도 아닌 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 즉 나와 공동체가 함께 유지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어떠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 내가 나의 노력을 기울여서 집 한 채를 짓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먼저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전후에 어떤 사회혁명의 세력이 이제 막 넘쳐나던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나의 집 한 채를 짓는 게 아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동주택, 협동주택이라고 하는 코퍼레이티브 하우스를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개별 집 하나가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단지 형태의 개념, 어떤 이런 것들의 주택을 이제 건설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집만 빼곡하게 있으면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가게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이 사회주의 이제 이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학습 공간, 그 다음에 토론장, 그 다음에 뭐 영화나 발레나 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 극장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협동주택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조합주택인가? 그럼 돈 내면은 알아서 지어주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조합원들이 망치와, 삽과, 톱을 들고 집을 짓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노동시간이 다 카운트가 돼서 그걸 채워야 내 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지 내 공공시설을 먼저 짓기 시작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그런 지역들을 먼저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시설을 짓는데 연 시간으로 한 2,000시간 이상 내가 먼저 내 노동력을 투입했어 라고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개인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제 놀랍죠. 나는 내 집 빨리 필요한데, 우리 가족들 저기 오두막에 있는지 말고 번듯한 집에 좀 재우고 싶은데, 그거 하려면 2,000시간. 2,000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잠깐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너가 공공건축,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먼저 너의 노력 봉사를 해라. 그 이후에 너희 집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컨셉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근데 뭐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유 좀 과도하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바르고 정당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더 바른 방향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동의를 했던 거죠. 그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택들을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되다 보니까 건축가들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과거처럼 장식이 많거나, 사람들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안전하고 튼튼하고, 쾌적한 그러한 주택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아돌프 루스 같은 이런 건축가들은 이제 심플 테라스 하우스라고 되게 표준화된, 하지만 상당히 쾌적하고 깔끔한 형태의 주택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 한 장을 놓고 사람들이 같은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쭉 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한 15,000채 정도의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은 뭐 모든 게 부족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지붕만 있는 그런 집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저 못 살던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공동의 어떤 이익을 향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귀족이나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지역들도 이제 그러한 시설들도 이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주택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부엌, 우리가 말하는 입식 부엌이죠. 그 다음에 그런 부엌들도 옛날에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빌트인 형태로 표준화된 폼에 딱 맞춰가지고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들어가는 빌트인에 들어가는 각종 규격, 자재 이런 것들은 다 센치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장에다가 주문하면 딱 맞춰가지고 나와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주택이 건설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폐허가 된 어떤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무데나 집을 짓고 아무데나 텃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새로운 형태,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 주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 개인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모두가 잘 사는 이러한 동네를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훌륭할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빈에 어떻게 보면 주택 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쯤 되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럼 거기 나는 돈은 어디서? 그 땅은 어디서? 사실 상당히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